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둘비째인데 이번 주는 휴식주예요. 이제 휴식주라서 운동은 안 하고, 휴식주 같은 경우는 나중에 설명드리긴 할 건데, 휴식주에 3일 정도는 완전 휴식을 하고 3일 정도는 그냥 일반 휴식을 합니다. 그리고 완전 휴식과 일반 휴식의 차이는, 완전 휴식 같은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완전히 쉬는 거예요. 운동을 하나도 안 하고 이제 폼롤러 정도만 이제 해주면서 회복을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휴식 같은 경우는, 일반 휴식 같은 경우는 이제 가벼운 유산소 정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다시 몸을 데워주고 다시 운동할 준비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휴식주가 꼭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몸에 부담 없게 운동을 한다고 해도 몸에 어느 정도 부담이 돼야 운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몸은 우리도 알게 모르게 조금씩 피로가 쌓이긴 할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회복 속도가 느린 관절이나 그리고 중추신경계 쪽이 피로하게 되겠죠. 이제 그러한 곳들은 회복되는데 이제 근육처럼 빠르게 회복되는 게 아니고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휴식주를 일부러 가져주고 회복을 의도적으로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휴식주도 이제 의도적으로 회복을 시킬 때 가만히 휴식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체력을 안배하고, 그리고 3일은 완전 휴식하고 3일 정도는 일반 휴식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운동할 준비를 해야겠죠. 그러면서 예전과는 다르게 조금 더 집중되고, 그리고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엄청 들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다시 시작하면 집중력도 훨씬 좋아지고 근육이 성장했던 것도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번에 영상 올릴 때 너무 얼굴이 어둡게 나와서 오늘 좀 환하게 하려고 했는데, 밖에 햇빛이 많이 비쳐가지고 지금 좀 어두워 보이긴 하는데, 이게 영상에는 또 어떻게 담길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저번에 어디까지 말씀드렸냐면은, 주식을 언제 사고 언제 파냐, 거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주식을 안절부절하면서 이제 그렇게 심리가 드는 이유를 알아보고, 그걸 해결하는 이유도 알아봤죠.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주식을 언제 사는지도 봤고, 그리고 어떻게 사는지도 봤고, 그리고 또 하나 알아볼 거는, 이제 주식을 뭘 사야 되는지를 알아봐야겠죠. 이제 주식을 뭘 사야 되는지 알아보려면,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것저것 자료를 여러 군데 들어가서 찾기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해야 될 게 뭘까요? 잘 정리되어 있는 하나만 선택해서 그것만 이제 보기로 합시다. 저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거라도 보는 걸로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이제 그게 뭘까 하면은, 우리가 핸드폰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핸드폰에 주식 어플을 들어가면은 거기에 내가 사고 싶거나 이제 관심 있는 종목들 있겠죠. 거기에 이제 들어가 보면 뭐 호가도 나올 거고 차트도 나올 거고 나오거든요. 그냥 쭉 옆으로 넘기면은 종목 상세나 기업 정보가 있어요. 기업 정보, 종목 상세, 그리고 재무 정보 이런 게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차트나 이제 호가 이런 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떠한 기준이 없잖아요. 이제 차트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처음에 이 영상을 만들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차트에는 기업에 대한 정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위로 내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봐서 내가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그건 어떠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최고점이나 최저점을 어느 정도 기준으로 봐서 이걸 넘기면 어느 정도 팔겠다라는 시점을 정할 수는 있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기업의 정보나 종목 상세, 재무 정보를 어느 정도 보고서 이 기업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떠한 사람에 대한 편견이나 주관적인 게 들어가지 않은 객관적인 것만 보고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도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기업 정보, 종목 상세, 재무 정보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 어떻게 볼 건지 제가 만든 PPT 화면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PPT 화면을 보면서 바로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화면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손익계산서, 저희가 어플 보면은 그 기업 정보, 그리고 종목 상세, 그리고 재무제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쓰는 어플 하나를 기준으로 일단 알려드리는 거고, 다른 어플들에도 이러한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어떤 것들을 집중적으로 보고, 그리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일반적으로 알려드릴 거고, 일반적으로 알려드리는 그 해석 기준은 요 밑에 보면은 노란색으로 돼 있는 거를 이제 기준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는 위에 거를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겠다 싶으면은 그 수치를 갖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걸 일반적으로 설명드린 거니까, 내가 계산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뭐를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그게 수치가 높고 작고를 보고 어떻게 해석되는지만 대충 처음에 알고 그러고 가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다 이해하고 알아들으려고 하면은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 알아갈 것만 그리고 이해하는 정도만 편하게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뭐부터 알아볼 거냐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죠. 5가지로 나눌 건데, 손익계산서, 그리고 재무상태표, 그리고 현금흐름표, 투자지표, 그 외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저는 기업 분석을 할 때 따로 찾아보기도 힘들고 이제 뉴스도 보기도 힘들고, 내가 기업을 분석하는데 뭔가 특정한 걸 봐야겠다 싶으면은 각종 증권 어플에 잘 조사가 돼 있고 정리도 잘 돼 있거든요. 그것만 보고 판단을 하자, 이게 이걸 이제 만든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기업을 분석할 때 요거 정도는 적어도 보자, 이게 이제 제 취지고요. 이 영상을 만든 취지고요.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손익계산서부터 할게요. 손익계산서는 뭐냐? 그럼 손익계산서는 재무상태표와 다르게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만든 겁니다. 처음 보자면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액이 먼저 나올 거예요. 매출액이 뭐냐? 그러면은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여 얻은 총수익,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냥 설명하기 쉽게 제품입니다. 제품. 스마트폰 같은 거, 뭐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이런 거 생산하겠죠. 반도체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제품. 그럼 매출 원가는 뭐냐?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 같은 겁니다. 인건비나 재료비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럼 이게 매출 원가로 잡히는 거고, 그럼 매출 총이익은 뭐냐? 매출액, 제품을 판매하고 나온 총 수익에서 매출 원가, 내가 쓴 비용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은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스마트폰 300에 인건비, 내가 쓴 비용 100이 나왔죠. 그러면은 매출 총이익이 200인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뭘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 기업의 수익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기업의 수익성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원가가 낮으면은 그만큼 그 기업의 수익성이 좋은 거겠죠. 손익계산서의 기본적인 건 매출액,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게 나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줄여서 판관비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기업이 제품을 판매하고 운영,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에요. 운영, 유지하는 데 우리가 광고도 하고 마케팅도 해야겠죠. 그리고 기업이 어떤 걸로 제품을 만들려면은 어떤 부지가 있어야 되겠고, 그러면 임차료도 나가겠죠. 그리고 마케팅, 광고 하는데도 사람도 필요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비용이 급여입니다. 아까랑 차이점이 뭐냐면, 인건비 같은 경우는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이거는 제품을 운영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판관비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거는 뭐를 이제 볼 수 있냐? 기업이 얼마나 영업을 효율적으로 하는지. 타 기업들이랑 비교해서 이 기업도 똑같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영업이, 그러니까 판관비가 높게 나온다면 영업의 효율성이 좋지 않는 거겠죠. 그리고 수익성도 당연히 낮아지겠고, 나중에 판관비가 비용이니까 비용을 빼야 되잖아요, 총수익에서는. 그래서 보면은 같은 기업과 비교해서 경영의 효율성 및 시장 경쟁력 파악 가능하다는 겁니다. 시장 경쟁력은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냐 하면은, 우리가 규모의 경제라고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소량으로 품목 사는 것보다는 코스트코 같은 데 가서 대량으로 사면은 그걸 쉽게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 이유가, 대량으로 사게 되면은 그만큼 한 번 이동하는데 운송비도 아낄 수 있고, 뭔가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아낄 수 있으니까, 인건비나 뭐 재료비 이런 것들도 아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아끼는 게 크게 보이면은 규모의 경제가 발생해서 다른 타 기업들보다 훨씬 경쟁력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처럼 판관비도 점점 효율적으로 되고, 그래서 판관비가 효율적이라는 건 시장 경쟁력도 파악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 보면 매출 총이익이 나왔잖아요. 거기서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까지 빼줍니다. 매출액에서, 그러니까 매출 원가를 빼는 게 아니고 판관비와 관리비까지 빼주는 거죠.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영업이익이 우리가 제일 많이 듣고 이제 흔히 사람들이 많이 잘 알고 있는 그런 건데, 영업이익은 매출 총이익에 판관비를 뺀 것으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들어간 직접 비용이에요. 직접 비용. 그래서 영업이익은 이 다음에도 조금씩 나올 거니까 이거는 판관비까지 뺀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실제적으로 본업만 한 거예요. 제가 삼성이라면 스마트폰을 파는 그 본업만 한 거고, LG라면 가전제품만 한 거고, 엔비디아라면은 이제 반도체 부문만 포함한 거를 이제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영업 기업들이 한 제품만 파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품을 파는 그 행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다른 행위들도 하는 거고, 그리고 투자도 하고, 부동산 매입도 하고,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게로 치면은 이제 영업이익이랑 비교해 볼 거는 당기순이익이라는 게 나옵니다. 당기순이익은 부업을 합친 그 기업이 최종 성적표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업뿐만 아니라 부업까지 합친 걸 단기순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순이익은 이제 뭘로 나눠지냐? 단기순이익은 아마 2개 정도로 나올 텐데, 기업의 총이익이라고 했죠. 거기에 이제 단기순이익의 지배까지 써있는 것까지 나올 거예요. 그런 수치도 나오는데, 이제 단기순이익의 지배는 뭐냐 하면은 모 회사 주주에게 기속되는 이익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 LG로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LG로 설명을 드리면, LG 같은 경우는 LG 지주사가 있고, LG 자회사 밑에 LG 화학이나 여러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LG 자회사에서 벌어 들어오는 수익이 LG 지주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기 순이익 지배로 이제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자회사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모 회사로 얼마나 흘러 들어가고 귀속되는지 그거를 파악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회사보다는 지주회사의 힘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경영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단기순이익 지배구조가 커지면 경영의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고, 그리고 일관된 방향성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현대 같은 방향을 빨리빨리 바꾸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될 때는 지배 구조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자회사들의 독립성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R&D나 또 현장직에 있는 그러한 의견들을 묵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 및 경영 같은 것이 자회사 쪽엔 제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발빠른 또 트렌드 같은 거는 이제 큰 틀에서는 맞출 수 있겠지만, 그때그때 바뀌는 트렌드는 뒤처질 수 있다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손익계산서는 끝났고, 그럼 이제 재무상태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재무상태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잡은 거잖아요. 근데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특정 시점.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나오는 게 자산이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현금, 재고, 그리고 토지, 건물, 특허권 이런 건데요. 현금, 재고는 이제 유동성 자산이고, 토지, 건물, 특허권은 비유동성 자산이겠죠. 그래서 자산 이런 게 있는 거고, 그럼 이제 부채가 있겠죠.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좀 쉽습니다. 자산, 내 자산이 있는 거고, 근데 거기에 이제 부채가 껴있겠죠. 빚 같은 것도 조금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기업이 외부에 갚아야 할 의무, 빚이나 여러 가지 채무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자산에 부채를 뺀 게 자본입니다. 자본이라고 나오는데, 주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은 자본금도 껴있고, 안에 이익잉여금 같은 것도 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이 뭐냐? 누적 순이익에 누적 배당금을 뺀 거예요. 누적 배당금은 저희가 배당금 같은 거 받잖아요. 이제 LG 같은 경우는 2% 정도 받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CHD, 슈드 같은 경우는 4% 안에 배당금을 주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배당금을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어쨌든 지출을 하는 거니까 그 지출만큼은 빼야겠죠. 누적 순이익에. 그래서 순이익에서 배당금을 뺀 게 이익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본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이 있고, 자본은 재무 건전성을 확인 가능합니다. 왜냐면 부채가 안에 있고 부채를 빼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자산 비중이 높은지, 그래서 재무 건전성을 확인 가능하고, 이익 잉여금도 자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이 얼마나 성장 가능한지, 왜 투자를 하려면 자본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니까 자본 비율을 볼 수 있어서 성장 가능성을 파악 가능합니다. 자본금은 그건 뭐냐면은 주주들의 기업 투자금입니다. 주주들의 기업 투자금인데, 언제 주주들의 기업 투자금이냐? 기업에 처음 이제 발행했을 때 그 주식의 총액이에요. 그래서 기업의 기초 체력과 같은 거죠. 다른 기업과 비교해서 이 기업이 얼마나 클 수 있을까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사람으로 따지면 기초 체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이 사람이 빨리 늘고, 실력이 뭐를 하던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빨리 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업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재무상태표는 간단하게 끝났고, 현금 흐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보고 현금 흐름표는 엄청 쉽습니다. 현금 흐름표는 말 그대로 현금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보거든요. 영업활동의 현금 흐름으로, 이제 투자활동의 현금 흐름으로, 그리고 재무활동의 현금 흐름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는데, 영업활동의 현금 흐름은 아까 말씀드린 본업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에요. 본업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고, 투자활동은 투자, 말 그대로 설비 투자나 R&B에서 이제 투자하는 거, 거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고, 재무활동의 현금 흐름은 빚과 배당금, 빚과 배당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에요.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볼 거냐 하면은, 요즘 같은 경우는 투자활동의 현금 흐름이 많은 기업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AI 자체가 처음에 설비를 지을 때 많은 투자가 필요하기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투자활동 비율을 높인 데가 많아요. 그래서 투자활동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래서 이 기업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재무활동 현금으로도 같이 봐야 되는 게, 투자활동 현금으로의 비중에 재무활동 현금 비중이 비슷하다 싶으면은 다 빛으로 끌어당겨서 그거를 투자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업을 조심해야겠죠. 왜냐면 기업의 영업활동에서 나오는 그 현금 흐름에 비해서 나가는 지출이 훨씬 많다면 이제 재무 상태가 그렇게 건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할 때 조금 조심스럽게 할 수 있고, 그리고 투자활동은 많으나 재무활동이 적다면 그러면 오히려 영업활동의 현금으로 들어오는 그 흐름이 많다고 볼 수 있겠죠. 아니면은 기존에 벌어들어왔던 수익이 많아서 투자활동으로 이만큼 지출을 해도 재무활동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거는 기업이 건전하다는 얘기니까 그러한 경우는 또 잘 볼 수 있겠고, 그리고 LG 같은 경우는 최근에 봤는데 투자활동인 현금 흐름이 적어요.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도 적거든요. 근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볼 수 있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방향을 설정해주면 이제 갖고 있는 그 기존의 자산으로 계기만 있다면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현금 활동 흐름, 현금 흐름표는 그만 보기로 하고, 이 정도 보기로 하고, 그러면 투자 지표를 보도록 할 텐데, 투자 지표는 처음에 보면은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영어도 나오고, 그리고 막 설명도 있는데 뭐 주당 뭐 순이익 주가로 나누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못 알아듣겠다 싶으면은 그냥 PER 하면은 뭐 밑에 제가 노란색으로 써놓잖아요. 그것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것만 보고 PER이 높다고 그랬으면은 고평가라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P로 시작하고 끝나는 것들은 기업의 평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낮으면 저평가고 높으면 다 고평가거든요. 뭐가 높으면 달라지고 이게 아니고, 다 낮으면 저평가고 높으면 다 고평가예요, 지금 나오는 거는. 그래서 그렇게 일단 먼저 개념을 잡고 들어가시면 더 보기 편하실 거예요.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투자 지표는 EPS를 처음으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PS는 주당 순이익이에요. 주당이에요. 주가가 아니고. 그래서 주당 순이익인데, 주당 순이익은 어떻게 구하냐? 이거는 단기 순이익에, 아까 말씀드린 단기 순이익 있잖아요. 기업의 총 성적표. 그게 이제 단기 순이익인데, 단기 순이익을 발행 주식수로 나눈 거예요. 주식수로 나눈 거예요. 주가가 아니고. 발행 주식수로 나눈 거고, 그럼 주당 순이익 EPS가 나오겠죠? EPS를 이제 주가로 나눕니다. 그러면 PER이 나와요. PER이 나오는데, 이제 EPS는 성장성과 수익성 판단 기준이에요. 왜냐면은
주당 순이익이기 때문에 이익을 반영했기 때문에 성장성과 수익성을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PER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낮으면 주가가 저평가고 높으면 고평가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되잖아요. 이걸 보면은 엔비디아 그리고 삼성전자, LG를 대충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PER이 62배로 돼 있어요. 이거는 배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PER 같은 경우는 P로 시작하는 경우는 다 배, 몇 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엔비디아는 62배예요. 근데 62배면 그러면 고평가 돼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62배로 나와 있겠지만 이 기업이 더 성장 가능성이 있고 현금 재무도 상태가 더 좋고 기술 개발도 많이 하고 퍼스트 무버다 그러면은 본인은 고평가돼 있다고 보는 게 아니고 저평가돼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참고 자료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62배, 삼성전자는 17배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17배. 그리고 LG전자는 12배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렇게 예로 들어보고, 그리고 BPS, 그 다음에는 BPS입니다. 이거는 자산을 기준으로 만든 건데, BPS는 주당 순자산이에요. 그래서 자본의 발행 주식수로 나눈 거고, 주가를 BPS로 나누면 PBR이라는 게 나옵니다. B가 이제 이제 자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PBR이라는 게 나오는데, BPS는 기업 청산시 가치예요. 기업을 내가 청산한다고 치면은 그 자산만큼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 청산당 가치고, 주가랑 비교해서 이제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히 이제 숫자로 나오겠죠. 그 숫자로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PBR은 주가를 나눈 거기 때문에 1을 기준으로 이해하면 저평가, 그리고 이상이면 고평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산을 기준으로 이게 나타낸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낮아져 있다면, 1보다 낮아져 있다면은 안정성이 높다는 거예요. 재무 활동을 별로 안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투자를 별로 안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평가로 나온다는 거는 이제 1보다 높다는 거는 이제 안정성이 낮다는 거고, 투자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고, 좀 공격적으로 뭔가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볼 거는 이제 SPS입니다. SPS는 저도 이거를 공부하면서 처음 들었는데, SPS는 주당 매출액이에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저도 생소했습니다. 그래서 주당 매출액은 매출액의 발행 주식수를 나눈 거고, 그리고 같이 나오는 게 이제 PSR입니다. PSR은 SPS로 주가를 나눈 거예요. SPS로 주가를 나눈 거고, 주당 매출액은 성장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PSR은 매출 대비 주가 수준을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높으면 이것도 고평가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PSR 이렇게 알아봤고, 그러면 이렇게 다 어차피 높으면 고평가고 낮으면은 저평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요거마다 이제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다른 점이 뭐냐면 매출 기준 자체, 마지막에 나오는 SPS나 PSR은 매출 기준으로 잡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주당 매출액이라고 했잖아요. 적자 기업도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은 이제 투자를 많이 활동을 하고, 이제 기술력은 좋지만 기존의 수익 구조가 안정적이게 잡히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적자 기업이 많고, 그런 기업들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PER이나 PBR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PSR과 SPS를 보고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서 또 뭘 봐야 되냐, 이제 이 구조 같은 거를 봐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는데 이 기업이 이제 성장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수익 구조나 아니면 구조의 경제가 아직 형성되지 못해서 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리고 그 기업은 어떻게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봐야겠죠. 그래서 이 구조의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출 기준을 처음으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EPS나 PER의 경우는 이 기준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 기업과 비교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뭐 엔비디아라면은 그 같은 경쟁 기업인 AMD나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어떻게 이익 구조가 나오는지, 그래서 경쟁 기업과 비교해서 얼마나 높고 지금 평가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BPS랑 PBR은 자산 기준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성을 볼 수 있어요. 자산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얼마나 안정적인지. 그래서 1보다 낮으면 안정적인 거예요. 1보다 높으면 안정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금 활동 흐름에서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랑 재무 활동 현금 흐름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0.8 몇 이렇게 돼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여러 곳에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설비 투자 이런 건데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2배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안정성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떨어졌다고 볼 수 있고, LG기업 같은 경우는 0.8이니까 안정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판단해 봤고, 그 다음에 볼 거는 ROE랑 그리고 ROIC가 나와요. 이거 같은 경우는 두 개 다 자본, 투입된 자본을 어떻게 활용하나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ROE는 이제 내가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내 투자한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수치는 몇 퍼센트가 기준이냐면 10%가 거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10% 이상이면은 우수하다 볼 수 있고, 10% 이상 이하면은 조금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ROE는 당기 순이익에 자기 자본을 빼고 그리고 100으로 곱한 겁니다. 그래서 퍼센트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ROIC는 세후 영업이익이라는 거를 투자 자본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투자 자본은 뭐가 있냐면 자본이랑 부채를 합한 게 이제 투자 자본이에요. 투자 자본으로 나눈 거라, 위에 거는 이제 주주가 투입한 자본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밑에 거는 ROIC는 주주랑 채권자 둘 다 이제 투입된 자본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ROIC가 조금 더 자세하긴 하나, 이제 ROE는 주주만 투입된 자본으로 보는 거니까 이제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얼마나 부채를 통한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이것도 또 비교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요 밑에 거랑 위에 거 둘 다 10% 이상이면 보통 우수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EV가 나오거든요. EV는 기업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시가총액이랑 그리고 총부채를 더하고, 그리고 기업을 내가 인수하려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금을 뺍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주가, 발행지수를 곱한 시가총액이랑 그리고 총부채를 더한 거에 현금을 뺀 게 이제 기업 가치예요. 아까 기업 청산의 가치라고 해가지고 BPS가 나왔잖아요. 그럼 BPS랑 다른 거는, BPS는 자산 기준으로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당 순자산이었잖아요. BPS는 주당 순자산이고, EV는 시장평가 기준으로 하는 게 큽니다. 그래서 시장평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있는 거고, 시장평가로 나온다는 거는 주가가 어느 정도 뻥튀기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PDR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요즘에 테슬라가 PDR이 높다고 하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PDR이 높다고 하는 이유가 주가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기대감도 껴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 EV 같은 기업 가치는 엄청 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BPS는 자산 기준으로만 하기 때문에 BPS가 얼마인지 그리고 EV가 얼마인지를 차이점을 보고서 그게 얼마나 껴있는지 정도, 사람들의 그 심리감이 얼마나 껴있는지 정도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EV 이렇게 알아봤고, 이제 EV는 어떻게 우리가 방향성을 잡아야 되냐, 해석을 잡아야 되냐 하면은 기업 전체의 가격표라고 보면 됩니다. BPS는 자산 기준으로 어떤 팩트 기준으로 만들었다면 이제 EV는 모든 걸 총합해서 사람들의 기대감까지 다 합한 기업 전체의 가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EBITDA를 볼 건데, EBITDA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볼 건데, 요거는 뭐냐면 이자, 세금, 감가상각, 무형자산상각을 제외한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에 이러한 이자, 세금 같은 거를 나가는 것들도 제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더 순수한 영업이익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현금 창출 노력을 그대로 보는 겁니다. 어차피 저희도 돈을 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갖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벌고 나면은
세금도 떼야 되고 뭐도 떼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뺀 게 이제 현금 창출 능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업 같은 경우는 EBITDA를 이제 이렇게 봅니다. EV를 EBITDA로 나누면 수치가 나올 텐데 그 5에서 10배면은 적정성이라고 보고 이것도 낮으면 저평가 그리고 높으면 고평가로 봅니다. 5에 10배 뭐 이렇게 적정성으로 보고 예를 들면은 아마 삼성전자는 7배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는 7배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LG 같은 경우는 4점 몇 배, 3점 몇 배 이렇게 돼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LG 같은 경우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적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에서 10배, 5에서 10배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럼 또 이것들은 뭐의 중심으로 나눠져 있는 거냐 이제 ROE나 ROIC는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지라고 그러잖아. ROE는 주주가 투입한 자본이고 ROIC는 전체 자본, 주주나 채권자가 투입한 자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지 그거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밑에 같은 경우는 현금 창출 능력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현금 창출 능력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이제 위에 그 수치로 볼 수 있는 거고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고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 흐름표, 그리고 투자지표까지 알아보고 이제 그 외입니다. 그 외에는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정보 중에 제가 쓸만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들 그리고 제가 읽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들 중에 뭐가 있냐면 기업 정보를 저는 무조건 봅니다. 기업 정보를 보면서 기업이 무슨 활동을 하고 무슨 활동에 중심을 갖고 있는지 그게 이제 설명으로 뭐 몇 년도에 이제 이 기업은 만들어졌고 누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기업 가치는 뭘 우선시하고 이거는 뭘 팔고 뭘 중심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그거를 통해 알 수 있는 거는 이 기업이 어떤 걸 중심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기업을 지원할 때도 이 기업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업 정보도 뭐 분석하는 정도는 아니어도 그냥 한번 쓱 보면서 투자하기 전에 읽어보는 거 정도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인 비중이 나와요. 외인 비중이 얼마나 갖고 있냐 나오는데 외인 비중은 왜 알아야 되냐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북한과 붙어있기 때문에 북한과 만약에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 예전 같은 경우는 외인들이 다 들고 빠졌었어요. 그래서 주가 같은 게 막 외인 비중이 높아져 있으면 그 사람들이 한 번에 매도하고 나가기 때문에 주가가 엄청 휘청휘청 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코리안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게 또 그런 불안정성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믿고 투자를 좀 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주가가 좀 싸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외인 비중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외인 비중이 높은 주식을 갖고 있다 하면은 한국에 대한 외국인의 평가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걸 보고 내가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도 정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외인 비중을 봐야 된다. 그리고 신용잔고도 나오거든. 신용잔고는 빚을 내서 투자한 사람 빚을 내긴 했지만 이제 투자한 사람의 그 매수의 양이에요. 빚을 내서 요즘에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융자금 껴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매수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신용잔고 이런 걸 봐야겠죠. 그래서 요즘에 같은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이 많다면 뭐 이자가 높아지거나 뭐 금리가 높아지면은 이런 사람들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좀 적어지고 주가가 높더라도 뭐 팔려고 하는 사람들 많겠죠? 그러면 매도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 또한 뭐 전략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신용잔고가 얼마나 비율을 차지하는지 그런 것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락 시에는 또 빠르게 손절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신용잔고는 이렇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으로 알아볼 거는 대차잔고라고 하거든요. 신용잔고랑 이제 다르게 대차잔고는 신용잔고는 빚을 내서 투자한 사람이잖아요. 이제 대차잔고는 빚을 내서 이제 주식을 이미 판 거예요. 이거는 판 사람이고 이제 공매도라고 하잖아요. 지금의 주가가 높은 주가다라고 생각하고 미리 하락을 예상해서 판 사람을 이제 공매도라고 하거든요. 이제 공매도를 위해 빌려간 주식 중 아직
죽지 않은 잔량을 이제 대차장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매도 같은 경우는 잘 봐야 되는 게, 저는 해외 주식을 할 때 그 팩트 기반으로 많이 보는 걸 좋아하는데, 팩트 기반으로 나오는 자료 중에 그 11시 막 10시 되면은 오선의 라이브 스트리밍 그거를 많이 보거든요. 거기서도 항상 나오는 게 공매도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알려주거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0.1%가 갖고 있던지, 어디 높은 거는 막 0.5%, 0.6%막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데가 많아요. 재무가 안 좋다던가 이러면은 공매도 비율이 높아지는데, 그러면은 하락을 미리 예상을 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주식을 투자할 때 내가 지금 투자하는 게 맞는지 정도는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차정보 같은 경우는 공매도 세력의 크기를 가늠해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주가를 전망하는지 그 정도 이제 파악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건 대용가라고 나오는데, 대용가는 주식이나 채권을 이제 현금 대신 담보로 사용할 때 인정되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내 주식 가격에 비해서 대용가가 너무 낮게 책정됐다면 담보 가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가격 하락이 됐을 때 급매도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대용가 같은 경우는 그냥 지나가듯이 한번 쓱 보는 게 또 좋다고 생각합니다. 분석하고 매일 찾아가지고 보는 것이 아닌, 그냥 한번 쓱 가면서 보시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알아봤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느 정도 뭐 주식을 살 때 그냥 사는 게 아니고, 그리고 책으로만 주식을 살 때 결정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큰 틀을 우리가 배웠고, 뭐 주식을 언제 살지, 팔지, 시점, 그리고 얼마 살지, 팔지, 그걸 결정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뭘 살지에서 판단하는 기준으로 편하게 한 손으로도 쓱쓱 볼 수 있는 증권사 앱에서 다 자료를 정리해서 나오는 이러한 사항들을 말씀드렸고, 이거를 기준으로 이제 내가 어떻게 볼 것이고, 그리고 보다 보면은 나만의 노하우가 또 생길 거예요. 이게 높든 낮든 안 보는 그런 수치도 생길 거고, 내가 보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도 생길 거고, 이게 계속 하다 보는 거랑 안 하고 계속 감으로만 하는 거랑 굉장히 방향성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주식을 할 거면은 내가 살 거를 결정하는 그 시점도 있을 거고, 내가 그리고 믿음을 가지려면은, 그리고 주식창을 계속 보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믿음도 가져야 될 거고, 그래서 한 가지 장치로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증권사 앱을 통한 편하게 볼 수 있는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그리고 투자지표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진짜 편하게 최대한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 드린 거거든요. 이거를 몇 가지만, 아니면 한 파트라도 보시고 투자를 시작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좋다고 말씀드리면, 어플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더 세세하게, 그리고 더 많은 정보를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은 저 또한 또 좋은 긍정적인 효과도 받고, 투자도 더 안전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어지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완전 휴식하는 날이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떻게 활용하냐면은, 일주일 동안 그냥 그동안 밀려있던 것들을 많이 처리하려고 해요. 3주 동안은 쉴 새 없이 이제 몰아치고 했으니까, 1주 동안은 그동안 밀린 것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머리도 잘라야 되고, 그리고 뭐 청소도 좀 꼼꼼하게 하고, 사야 되는 거나 그리고 식단하는 거 있으면은 그런 것도 좀 빨리 사갖고 와서 손질 같은 것도 하고, 그동안은 또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활동들도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좀 더 체력이 붙일 수 있거든요.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런 일주 동안에 그런 것들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못 만났던 사람들도 만나고, 그리고 와이프랑 더 좋은 시간도 보내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일 하는 것보단,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3주 정도는 이제 열심히 운동을 하고, 1주 정도는 저처럼 이렇게 휴식 기간을 갖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필수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프로그램도 제가 어떻게 짜고 어떻게 짜게 됐고 그렇게 됐는지 그런 것도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차차 그거는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무리 짓고 다른 영상,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 낮인데 빨리 쉬도록 하겠습니다.